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오는 소녀를 보며 버스기사 한석진은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는 낡은 기념을 꼭 안고 있었고 손에는 시든 꽃이 든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아이가 입은 교복이 작년에 폐교된 학교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오후 12시 정각, 석진은 버스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왼쪽 주머니에서 당류약을 꺼내 물없이 삼키고는 100m를 조정했어. 25년째 같은 동작이었지만 오늘따라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했던 말이 귀가에 맴돌았죠. 당신 정년까지 3년 남았잖아요. 그 후엔 뭐 할 건가요? 석진은 한숨을 내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7번 버스는 낡은 엔진 소리를 내며 차고지를 빠져나왔어요. 병원을 거쳐 시립 화장터까지 가는 논논이었습니다.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길을 매일 오가는 것이 그의 일이었죠. 첫 정류장에서 할머니 두 분이 올랐습니다. 한 분은 병원 가는 길이라며 투석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분은 면을 이면을 간다고 했어요. 석진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1시 20분 학원가를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아이는 엄마 손을 뿌리치며 혼자 가겠다고 떼를 썼고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뒤따랐습니다. 석진은 문득 20년 전 교단에 섰던 자신을 떠올렸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교직을 그만두고 버스 핸들을 잡은 지 25년이었습니다. 1시 30분이 가까워자 석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사거리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서 작은 그림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사립초등학교 감색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왼손에는 작은 화분을 오른손에는 해진 가방을 들고 있었죠. 버스가 멈추자 아이가 올랐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2장을 꺼내 요구함에 넣었어요.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석진은 100m로 아이를 살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벌써 붉어져 있었어요. 아이는 맨 뒷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화분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낡은 인형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인형의 귀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만나러 가요. 엄마한테도 인사드릴 거예요. 석진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고 아이의 목소리만 작게 울렸어요. 창밖으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젖은 교복 소멜로 눈물을 닦았어요. 화분 속 진한 눈이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에 흔들렸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중년 여성이 탔습니다. 그녀는 뒷자리에 아이를 힐끔 보더니 석진에게 말했어요. 저 아이 혼자 타도 되나요? 부모는 노있는지 석진은 어깨를 으이스켰습니다. 사실 그도 2주일째 궁금했던 것이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그리고 같은 눈물. 하지만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죠. 25년 동안 수많은 승객을 태웠지만 그들의 사연까지 떠안을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역이 가까워 오자 여자아이는 화분을 가슴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석진은 백미러로 아이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감색 교복 뒤주머니에서 작은 종이가 떨어졌지만 아이는 눈치채지 못한 채 내렸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려는 순간 방금 탔던 할머니가 종이를 주워들었어요. 그녀는 안경을 코끝까지 내리고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경북 영주시라고 적혀있는 시골 할머니 집 가기 싫어올라고도 써있고 할머니가 석진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석진은 신호 대기 중에 종이를 받아 살짝 웃어봤어요. 아이의 비뚤비뚤한 글씨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른의 관심이 필요해. 혼자 다니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프죠. 할머니의 말이 석진의 기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다음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그 아이의 붉은 눈이 떠올랐습니다. 2시가 되어 잠깐의 휴식 시간이 왔습니다. 석진은 종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동료 기사 정수와 마주쳤어요. 정수는 50대 초반의 수다스러운 남자였습니다. 형, 요즘 이상한 애 한 명 있지 않아요? 매일 1시 30분에 타는 석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수도 그 아이를 눈여겨봤던 모양이었어요. 맞아요. 교복이 분의 말이 저도 가끔 봤는데 성하초등학교라고 적혀 있던데 그 학교 작년에 폐교됐잖아요. 석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폐교된 학교의 교복이라니 그는 휴게실 벽에 걸린 달력을 봤어요. 3월 중순 계약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는 폐교된 학교 교복을 입고 다니는 걸까요? 그의 부모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혼자 다니고 울기만 하고 정수의 말에 석진은 주머니에서 아까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더 많은 글씨가 보였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도 보고 싶어요. 라는 문장이 연필로 희미하게 적혀 있었죠. 휴식을 마치고 다시 운전석에 앉은 석진은 왠지 불안했습니다. 20년 전 교사 시절에 만났던 한 학생이 떠올랐어요. 부모의 방임으로 결국 가출한 그 아이를 끝내 찾지 못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오후 3시 석진은 일부러 병원역 근처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저 멀리 화장터 방향으로 걸어가는 작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감색 교복을 입은 그 아이였습니다. 화분을 안고 파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죠. 집으로 돌아온 석진은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남의 아이에래.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거예요? 교사도 아니고 이제는 버스 기사잖아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간 석진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 그는 일어나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그 아이도 잠들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았죠. 월요일 오후 1시 30분 석진은 일부러 배크지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그 아이를 제대로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어. 사거리 정류장에 버스가 서자 예상대로 감색 교복의 아이가 올랐습니다. 오늘 화분에는 베고니아가 심어져 있었어요. 아이는 1,000원짜리 2장을 요금함에 넣고 뒷자리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이가 황급히 주워 주머니에 넣었지만 석진은 이미 봤습니다. 소방관 제복을 입은 남자와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화분에는 펜지가 있었어요. 아이는 인형을 꺼내 속삭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반장 선거가 있었어요. 제가 당선됐어요. 석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월 중순에 반장 선거라니 이미 학기 초 선거는 끝났을 텐데요. 게다가 그 폐교된 학교 교복을 입고 무슨 학교를 다니는다는 걸까요? 수요일 오후 비가 쏟아졌습니다. 석진은 아이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1시 30분 정각 흠뻑 젖은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우산도 없이 맨몸으로 비를 맞은 채였. 떨리는 손으로 젖은 1,000원짜리를 펴서 요금함에 넣었습니다. 괜찮니? 석진이 처음으로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뒷자리로 갔어요. 온몸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화분 속 장미는 빗물에 꺾여 있었죠. 목요일 석진은 아이의 손톱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어 있었어요. 매일 화분에 흙을 갈아주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매일 다른 꽃을 심는 걸까? 아이의 가방에서 삐져나온 노트 끝자락에는 아빠가 구한 칠보명 아이들 이름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이가 버스에서 내리기 전
석진은 용기를 냈어요. 학생 혹시 성아 초등학교 다니니?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다른 학교 다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석진은 확신했어요. 교사 생활 20년의 경험으로 아이들의 거짓말은 금세 알아채일 수 있었죠. 토요일 오후 석진은 아내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역 근처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참 마음이 피실 분쯤 아이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석진은 멀찍이 떨어져 아이를 따라갔어. 아이는 병원 정문을 지나쳐 뒷길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를 지나더니 시립 화장터라는 표지판이 보이는 곳으로 향했어요. 석진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11살 아이가 화장터에 갈 이유가 뭘까요? 주일 아침 석진은 잠을 설쳤습니다. 화장터로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소방관 제복에 남자 폐교된 학교, 매일 밥하는 꽃들 모든 조각이 하나의 슬픈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1시 20분 석진은 평소보다 일찍 사거리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편의점이 보였어요. 감색 교복을 입은 아이가 유리문을 미우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삼각김밥 하나가 들려 있었죠. 아이는 봉지를 뜯어 급하게 한 입 배움을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석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기미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았죠. 버스가 정류장에 서자 아이가 올랐습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어요. 광대뼈가 유독 도드라져 보였고 눈 밑에는 거무스름한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를 요구맘에 넣는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평소보다 둔탁하게 들렸습니다. 석진은 백미러로 아이를 지켜봤어요. 뒷자리에 앉자마자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하게 울고 있었죠. 가늘다란 흐느낌 소리가 버스 안에 퍼졌습니다. 화분을 아는 팔이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어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승객은 10명 남짓이었어요. 앞자리에 중년 남자가 신문을 펼쳤다가 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두 분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석진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오늘은 다를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석진이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순간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했어요. 석진도 황급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죠. 승객들이 앞으로 쏠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 순간 콩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진이 100m를 봤을 때 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급정거의 충격으로 의자에서 떨어진 것이었어요. 가방이 열리면서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편지 봉투 여러 개가 날아다녔고 색연필이 굴러다녔어요. 그리고 반짝이는 무언가가 통로 한가운데서 빛나고 있었죠. 아이고 애가 쓰러졌네. 큰일이야. 뒷자리에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석진은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운전석에서 뛰어내려 아이에게 달려갔어요. 괜찮니? 정신 차려봐.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석진이 아이를 조심스럽게 이륙려 앉았습니다. 아이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을 뜨긴 했지만 초점이 흐릿했어요. 석진은 교사 시절 응급처치 교육을 떠올리며 아이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영 안 좋아 보이는데 한 승객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긴급 전화번호가 떴어요. 그때 아이가 석진의 팔을 잡으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안 돼요. 병원 가면 안 돼요. 오늘 꼭 가야 해요.
오늘이 아빠 길이에요. 못 찾아가면 아빠가 기다려요. 석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길이라니? 그럼 그 소방관 제복의 남자가 정말 아이의 아버지였고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일까요? 석진은 바닥에 떨어온 물건들을 주우며 반짝이는 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소방관 배지였어요. 영웅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 배지 뒷면에는 2022년 3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물 좀 들을까요? 애가 탈수 증상 같은데 한 할머니가 생수병을 내밀었습니다. 석진이 병뚜꽃을 열어 아이에게 건넸어요.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시고는 기침을 했습니다. 2시에 아빠 만나러 가야 해요. 늦으면 안 돼요. 엄마도 거기 계시는데 제가 안 가면 둘이 외로워해요. 승객들이 욱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어요. 석진은 아이를 부축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주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모두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께 그중 한 봉투가 찢어져 있었는데 안에서 삐져나온 종이에는 아빠가 구한 7명 모두 건강해 오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제발 보내주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매일 가는 길이에 아이가 석진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손바닥에는 구두산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매일 화분을 들고 다니느라 생긴 것 같았죠. 석진은 아이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간절함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석진은 결국 다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어요. 시동을 걸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백미러로 계속 아이를 살펴요. 아이를 다시 인형을 꺼내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니 무언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어요. 병원역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화분을 안는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단호였습니다.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아이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내렸습니다. 석진은 아이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발걸음이 위태로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려는 순간 석진은 결심했습니다. 더는 방관할 수 없었어요. 내일은 꼭 아이를 따라가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무엇이 그 아이를 이토록 아프게 하는지, 왜 죽은 부부를 만나러 간다고 하는지 알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줘야 했습니다. 20년 전 구하지 못한 제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석진은 집에 돌아와서도 아이의 쓰러진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상에 앉아서도 젓가락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린 갈비찜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석진의 표정을 살필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 석진은 한숨을 내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어요. 아이가 쓰러진 것, 아빠 길이라고 한 말, 소방관 배지, 그리고 엄마도 거기 있다는 말까지. 아내는 갈비뼈를 발라주던 손을 멈추고 석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 고아인가 봐요. 그런 것 같... 부모가 다 돌아가신 것 같은데 누가 돌봐주는지도 모르겠고.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나, 당신 남의 아이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괜히 엮였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석진은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일어난 석진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아파트 단지 너머로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 뒤편 어딘가에 화장터가 있을 것이고
아이는 거기서 죽은 부모를 만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석진은 휴대폰을 꺼내 전직 동료 교사인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어요. 신호음이 4번 울린 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진이 형 오랜만이네. 민수야,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석진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듣고 나서 잠시 침묵했어요. 형, 그런 아이들이 요즘 생각보다 많아. 부모 있고 친척 집을 전전하거나 아예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학교도 안 다니는 것 같다고요? 응, 폐교된 학교 교복을 입고 있더라고. 민수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방음도 확대거든요. 석진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8살의 지친 얼굴이었어요. 20년 전 38살의 젊은 교사였을 때는 학생들을 위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학생을 구하지 못한 뒤로 모든 게 달라졌죠. 그 학생은 부모의 방임으로 결국 가출했고 2달 뒤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형 듣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석진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듣고 있어. 근데 내가 신고할 권한이 있을까? 그냥 버스 기사인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 특히 형처럼 아이를 자주 보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통화를 끝난 석진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도였죠. 10살 남자 아이가 계부의 폭행으로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옷들은 아이의 비명소리를 여러 번 들었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석진은 소파에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아니면 일단 더 지켜봐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아내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당신이 걱정되는 마음은 알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내가 석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석진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내일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고 싶어. 정말로 아이가 위험한 상황인지. 아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심해. 괜히 이상한 일에 휘말리지 말고. 밤 11시 석진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 매일 아이를 따라가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정말로 화장터에 가는 걸까? 그곳에서 아이는 무엇을 하는 걸까? 새벽 2시 석진은 일어나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빛이 얼굴을 비쳤어요. 그 순간 아이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던 그 모습. 석진은 냉장고 문을 닫고 창가로 갔어요. 밖에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석진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아이는 어디서 자고 있을까? 내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히 잠들어 있을까? 아니면 차가운 방에서 혼자 울고 있을까? 새벽 4시 석진은 포기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20년 전의 일기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부분에서 멈췄어요. 우이 2005년 5월 15일 오늘 지훈이가 또 결석했다. 담임으로서 가정 방문을 했지만 집은 턱 비어 있었. 이훈 말로는 부모가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한다. 지훈이는 혼자 라면만 먹고 있다. 교장 선생님께 보고했지만 가정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불안하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5년 7월 20일 지훈이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한강에서 경찰은 자살로 추정한다고 했다. 13살 아이가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내가 그때 신고했다면 후회도 소용없다. 이미 늦었다.
석진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때의 무력감과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그 아이를, 미용이를 꼭 도와야겠다고. 화요일 아침 석진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메모를 남겼어요. 오늘 차량 점검으로 늦을 수 있어. 아내가 아직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마음은 뜨거웠어요. 차고지에 도착한 석진은 동료 기사 정수를 찾았습니다. 정수는 커피를 마시며 운행 일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정수야, 오늘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야? 오늘 1시 반에서 2시 반 사이에 교대 기사 좀 보내줄 수 있어. 개인적으로 확인할 일이 있어서.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교복이 분해 때문이지. 나도 신경 쓰였어. 알았어. 내가 김 기사한테 얘기해 둘게. 석진은 정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오전 운행을 시작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확인했어. 평소와 달리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12시가 되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1시 22분 석진은 사거리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편의점에서 아이가 나왔어요. 손에는 여전히 삼각김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석진은 아이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었어요. 1시 30분 아이가 버스에 올랐습니다. 오늘 화분에는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었어요. 노란 꽃잎이 창문 밖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이는 뒷자리에 앉아 인형을 꺼냈어요. 아빠, 오늘은 해바라기 가져왔어요. 아빠가 좋아하던 꽃이잖아요. 석진은 100ml로 아이를 살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따라가 봐야 해요. 병원역이 가까워 오자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7번입니다. 병원역에서 교대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사 대기 중입니다. 버스사 정류장에 섰습니다. 아이가 내리고 김기사가 올랐어요. 석진은 운전석에서 내려 모자를 깊이 눌렀고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50m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걸었어요. 아이는 병원 정문을 지나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병원 뒤연 주차장을 가로질러 낡은 건물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석진은 주차된 차들 사이에 몸을 숨기며 따라갔어요. 아이의 작은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오래된 은행나무들이 늘어선 길을 지나자 시립 화장터라는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석진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정말로 화장터에 가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문으로 향했어요. 경비원이 아이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겠습니다. 익숙한 방문객인 것 같았죠. 석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화장터까지 따라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확인해야 했어요. 정문으로 들어가며 접수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낙골당 참배는 어디로 가면 되나요? 5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에 있어요. 석진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아이와 마주칠까 봐서였어요. 3층에 올라왔을 때 창문 너머로 아이가 보였습니다. 화분을 안고 다른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낙골당 건물이었습니다. 석진은 서둘러 계단을 올랐습니다. 5층에 도착하자 긴 복도가 나타났어요. 양옆으로 작은 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 방마다 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복도 끝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 왔어요. 아빠도 잘 계시죠? 석진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에 가까이 가자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림을 잘 그렸다고
아빠처럼 용감한 사람을 그렸거든요. 석진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가 두 개의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한쪽에는 고 박준서 2022년 3월 15일 순직이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쪽에는 고 김미선 2020년 11월 7일 영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유골함에 카네이션을 놓고 아빠 유골함에는 해바라기를 놓았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림이었어요. 소방관 옷을 입은 남자와 천사 옷을 입은 여자.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아이가 그려져 있었죠. 우리 가족이에요. 나중에 저도 천국 가면 다시 만날 수 있겠. 아이의 말에 석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이는 정말로 고아였고 매일 죽은 부모를 만나러 오는 것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진이 돌아보니 나이든 관리인이 서 있었어요. 참 배우셨어요? 석진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인이 방안을 힐끔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아이 말이죠. 3개월 전부터 매일 와요. 매일 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처음에 막으려 했는데 사연을 듣고 나니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사연인가 다. 관리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소방관이었어요. 2년 전 어린이집 화재 때 아이들 7명을 구하고 순직하셨죠. 어머니는 그보다 먼저 암으로 돌아가셨고 지금은 친척집에 맡겨져 있다는데 제대로 돌봄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석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영웅의 딸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니. 혹시 그 친척이 누군지 아세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끔 양복 입은 남자가 와서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그 남자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석진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어요. 석진은 낙골당을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벤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만에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병원 간호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정은숙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저 아이 때문에 오신 건가요? 주변에 감색 효복 입은 여자아이요. 석진이 놀라서 그녀를 봤습니다. 은숙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3개월째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어요. 매일 병원 소아과 창문 밖에서 서성이더니 여기로 오더라고요. 석진은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만 아이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버스기사입니다. 그 아이가 매일 제 버스를 타거든. 어제는 쓰러지기까지 해서 따라와 봤어요. 은숙이 고개를 끄겠습니다. 영양실조 증상이 보이더라고요.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 같아. 병원 구내 식당 쓰레기통에서 그 아이를 본 적이 있거든요. 석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쓰레기통이라니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일까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석진의 말에 은숙이 동감했습니다. 저도 그래. 사실 저는 5년째 위탁가정 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10살 차이 남자아이를 돌보고 있죠. 이런 아이들을 많이 봤지만 저 아이는 특별히 더 걱정되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멀리서 아이가 낙골당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화분을 안고 텁벅텁벅 걸어가는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 아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은숙이 물었습니다. 석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며칠 전에 우연히 들었어요. 낙골당 관리인이 미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박미용. 석진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미용이었어요. 은숙이 일어서면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날까요? 병원 1층 휴게실에서요.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놓았어요. 은숙이 떠난 뒤 석진은 천천히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김 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석진은 김 기사에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김 기사도 놀란별 정이었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래서 매일 울었던 것. 다시 운전석에 앉은 석진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승객들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혹시 또 다른 미용이가 있는 건 아닐까?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모르는 아이가 또 있는 건 아닐까? 저녁 집에 돌아온 석진은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놀란별 정으로 들었어요. 그 아이가 고아였구나. 그것도 영웅의 딸이 아버지가 7명을 구하고 죽었는데 정작 그의 딸은 아무도 구해주지 않고 있어. 아내가 석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구해주면 되잖아요. 석진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걱정만 하던 아내가 오히려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신은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잖아요. 비록 한 아이를 구하지 못한 아픔이 있지만 그때의 경험이 이번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이번에는 성공의 발판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석진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2022년 2월 15일 화재 사고를 찾아봤어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형 어린이집, 화재 소방관, 박준서. 7명 구조 후 순직 사진도 있었어요. 젊고 건강해 보이는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들고 다니던 사진 속 그 사람이었죠. 기사를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박준서 소방관은 25살이었고 9년차 베테랑이었어요. 마지막 아이를 구하고 나오다가 건물이 무너져 순직했다고 했습니다. 시민 영웅으로 추서되었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 그런데 미영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유족으로 딸이 있다는 한 줄 뿐이었어요. 석진은 안타까웠습니다. 영웅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졌지만 그간 남긴 딸의 고통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 석진은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숙과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복지관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미영이의 친척도 만나봐야 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누구인지, 왜 미영이를 방치하는지 알아야 했어요.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석진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바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미영이를 구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의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석진은 병원 1층 휴게실에서 은숙을 기다렸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자판기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10분 뒤 은숙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묻어났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어제 밤새 알아봤어요. 미영이 아버지 박준서 소방관의 순직 보험금이 8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석진이 놀라서 커피를 흘릴 뻔했습니다. 8억이라네요. 그런 거액이 있는데 왜 아이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걸까요? 보험금은 미영이 명의로 신탁되어 있대만 책 9세까지는 법적 후견인만 관리할 수 있고요. 문제는 그 후견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은숙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복지관에서 받은 자료였어요. 미영이는 현재 미등록 아동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의료 기록도 2년간 전무했어요. 이건 명백한 방임이에요. 아동학대죠.
석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은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김도윤 관장님. 예,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은숙이 전화를 끊고 석진을 받습니다. 복지관장님이 중요한 정보를 찾았대요. 같이 가실래요? 두 사람은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어요. 관장실 문을 두드리자 60대 초반의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도윤 관장이었어요. 정관우사님, 그리고 이분은 제가 말씀드린 버스 기사님이에요. 미영이를 처음 발견하신 분이죠.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안으로 안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미영이의 법적 후견인은 박준혁이라는 사람이에요. 미영이 아버지의 형이죠. 도연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어요. 앙복을 입고 있었는데 낙골당 관리인이 말한 그 남자인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사업이 망한 상태예요. 빚이 3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석진과 은숙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빚이 3억인 사람이 8억짜리 보험금을 관리한다니 불안한 조합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도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죠.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석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예 돈을 착복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숙이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부족해요.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후견 활동으로 보이거든요. 매달 한 번씩 미영이를 만난다고 기록되어 있고 생활비도 적정선이고요. 세 사람은 답답한 심정으로 침묵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말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 우선 미영이의 건강 상태를 의료 기록으로 만들어야 해요. 영양실조나 방임의 증거를 확보하는 거죠.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무료 문진 형태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석진도 자신이 할 일을 찾았습니다. 저는 미영이가 어디 사는지 알아볼게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사람은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은숙은 의료적 증거를, 도윤은 법적 절차를, 석진은 미영이의 일상을 추적하기로 했어요. 오후 1시 석진은 다시 버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미영이를 끝까지 따라가 볼 작정이었어요. 1시 30분 미영이가 버스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힘들어 보였어요. 화분도 들지 않았고 그냥 인형만 안고 있었습니다. 정원역에서 미영이가 내렸을 때 석진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대 기사가 일찍 와 있었어요. 석진은 모자를 깊이 눌렀고 미영이를 따라했습니다. 미영이는 낙골당에서 30분을 보낸 뒤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석진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했습니다. 미영이는 낙은 주택가로 들어갔어요. 쓰러질 듯한 단독주택 앞에서 멈췄습니다. 미영이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는 담장역 화분 밑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어요.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석진은 담장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마당은 작초로 뒤덮여 있었고 창문은 신문지로 가려져 있었어요.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황폐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반 검은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사진에서 본 박준혁이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집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밥 안 먹었어? 돈 아깝게 그냥 굶어.
미영이의 울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석진은 주목을 꽉 쥐었어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게 먼저였어요. 10분 뒤 준혁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차를 타고 떠난 뒤 석진은 다시 담장 너머를 봤습니다. 미영이가 마당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었어요. 석진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황폐한 집 혼자 오는 아이 모든 것이 증거였어.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석진은 복지관 회의실에서 은숙, 도윤과 만난 나다. 테이블 위에는 지난 며칠간 모은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은숙이 의료 기록을 꺼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미영이를 어제 병원으로 데려와서 검사했어요. 3도 영양실조에 스트레스성 위염, 그리고 심미적 거식증 증세까지 보이더라고요. 석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심미적 거식증이요? 네, 미영이가 그러더라고. 천국 가려면 몸이 가벼워야 한다고,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요. 도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1살 아이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니 끔찍한 일이었어.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도연이 새로운 서리를 꺼냈습니다. 낙골당 관리대장이었어요. 미영이 어머니 김미선 씨는 2020년 11월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망 당시 미영이는 겨우 7살이었죠. 그때부터 박준서 소방관이 혼자 미영이를 키웠는데 2년 뒤 순직하신 거예요. 석진이 계산해 봤습니다. 7살의 엄마를 잃고 9살의 아빠까지 잃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11살이 되기까지 2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지. 박준혁이 후견이 된 과정도 의심스러워요. 도연이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후견인 선임 신청서였어요. 박준서 소방관의 유언장이 없었대. 그래서 유일한 현륵인 형 박준혁이 자동으로 후견이 된 거죠. 하지만 이 사람 도박 전과가 있어요. 은숙과 석진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도박 전과자가 8억이 넘는 돈을 관리한다며 1년 전 경찰 기록을 찾았는데 불법 도박장에서 적발된 적이 있어요. 벌금 500만 원을 냈고요. 석진이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예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은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네, 응급실이요? 어떤 아이가?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은숙이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미영이가 납골당해서 쓰러져대요. 지금 응급실에 있다고. 세 사람은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미영이가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납골당 관리인이 서 있었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왔는데 부모님 유골화 마피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어서 황급히 929를 불렀죠. 의사가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극도의 탈수와 영양실조에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은데 보호자가 누구신가요? 석진이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박준혁이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술 냄새가 났어요. 그가 미영이를 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또 사고 쳤구나. 병원비 얼마나 나올지. 석진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가 쓰러졌는데 병원비부터 걱정이십니까? 준혁이 석진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남의 가정사에 왜 참견이야? 저는 이 아이를 매일 보는 버스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아이를 도우려는 사람들이고요. 준혁이 코어슴을 쳤습니다. 도움은 무슨 우리 집안일에 신경 끝이요? 그때 미영이가 눈을 떴습니다. 준혁을 보자 몸을 옴츠렸어요. 두려워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삼촌 죄송해요. 죄송하긴 집에 가자 병원비 아깝게
준혁이 미영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은숙이 막아섰어요.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어요. 최소한 하루는 입원해야 합니다. 필요 없어 집에서 쉬면 돼. 도연이 나섰습니다. 박준혁 씨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의 상태를 보세요. 준혁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학대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있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으시면서 아이는 굶기고 계시잖아요. 준혁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건 다 아이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학원 비명목료. 미영이는 학교도 안 다니잖아. 석진의 말에 준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준혁이 미영이를 놓고 뒤돌았었어요. 오늘은 병원에 있어. 내일 데리러 올 테니까. 준혁이 떠난 뒤 미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때문에 삼촌이 화났어요. 집에 가면 혼날 거예요. 은숙이 미영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지켜줄. 석진은 미영이를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석진은 도연 은숙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내일 준혁이 오기 전에 뭔가 해야 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이사연 씨와 연락했어. 내일 아침 일찍 와서 긴급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은숙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의료 소견서를 준비할게요. 아동학대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석진은 미영이가 잠든 병실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몸이 이불 속에서 가늘게 숨쉬고 있었어. 내일이면 미영이의 운명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아니, 반드시 바꿔야 했어요. 금요일 새벽 6시 석진은 병원 로비에서 밤을 새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은숙과 도윤도 함께였어요. 아무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미영이의 운명을 결정을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7시가 되자 사회복지사 이사연이 도착했습니다. 30대 후반의 단호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서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긴급 보호 조치 서류를 준비해왔어. 의료 소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임시 보호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그때 은숙의 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동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미영이가 깼대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고 네 사람은 급히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미영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 손에는 편지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괜찮니? 은숙이 다가가자 미영이가 돌아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오늘 삼촌이 온다고 했지. 저를 시골로 데려간대요. 경북 영주 큰할머니 집으로요. 석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시골로 언제 그런 말을 했니? 어제 저녁에 전화 왔어요.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 시골 할머니한테 맡기겠다고 했어요. 서연이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법원에 연락해야겠어요. 아이를 타 지역으로 이송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준혁이 들어왔어. 오늘은 정장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60대로 보이는 여자가 함께였어요. 미영이 짐싸 할머니가 데려가신다.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로 보이는 여자는 미영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표정에는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이 앞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가 아직 치료 중입니다. 그리고 후견인 자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준혁이 비우셨습니다. 후견인 자격? 내가 법적 후견이냐? 여기 서류도 있고. 준혁이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그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 서류 날짜가 이상한데요. 미영이 아버지 숨지길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실수가 있었겠지. 실수요? 이건 문서 위조일 수도 있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석진이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준혁의 손목에 고급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없던 것이었죠. 새 시계를 사셨네요. 비싸 보이는데 준혁이 당황하며 소멜로 시계를 가렸습니다.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야? 은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혹시 미영이 도움금에서 빼돌린 돈으로 산 건 아닌가요? 매달 200만 원씩 받으시면서 미영이는 꿈기고 증거 있어? 없으면 명의훼손이야. 준혁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삼촌이 자주 그랬어요. 아빠 보험금으로 빚 갚아야 한다고, 도박 빚이 많다고. 모두가 미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인연이 거짓말을 준혁이 미영이에게 다가가려 하자 석진이 막아섰습니다. 18살의 나이였지만 25년간 버스 운전대를 잡은 튼튼한 팔이었어요. 아이안한테 손대지 마세요. 준혁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피했어. 그 순간 병원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은숙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죠. 폭력은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보안 요원들이 준혁을 제재했습니다. 준혁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어요. 좋아가.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알아도 그의 보험금 내가 다 써버릴 거야. 합법적으로 준혁이 나가려는 순간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어젯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횡령과 아동학대 혐의로요. 준혁이 멈춰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서연이 서리를 보여줬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다 확보했어요. 카지노 출입 기록도 있고 미영이 돈으로 도박한 증거가 명백합니다. 준혁 옆에 있던 할머니가 놀라서 물러섰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냥 아이 데려오라고 해서 온 것뿐이야. 할머니가 황급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준혁은 혼자 남겨졌어.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그의 삼촌이야. 피부치라고. 그런데 왜 남들이 참견하는 거야? 석진이 고용히 말했습니다. 피부치라고 다 가족은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아이를 사랑하고 도우하는 사람이죠.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병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숙이 미영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안전에 우리가 지켜줄게. 석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미영이에게도 이제 밝은 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법적 절차가 남아 있었고 미영이의 이의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미영이를 위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토요일 아침 석진은 버스 운전대를 잡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제 박준혁과의 대치 이후 미영이가 병원에서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새벽 5시쯤 병실이 텅 비어 있는 것을 간호사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은숙이기에서 걸려온 전화는 다급했어요. 네, 병원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새벽 4시쯤 미영이가 혼자 나간 것 같아요. 화분을 들고요. 석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이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납골당의 가능성이 컸지만 오늘은 토요일이라 버스도 감차 운행이었어요. 아이가 걸어서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10시가 되자 석진은 운행을 마치고 곧바로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도윤과 서연도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관리인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아침 일찍 왔다가 1시간쯤 있더니 나갔어요. 평소와 달리 뭔가를 가져갔는데 관리인이 5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미영이 부모님의 유고라 마피는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에는 버스 아저씨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석진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빗돌빼돌한 글씨로 적힌 내용이 가슴을 찔렀어요.
아저씨,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삼촌도 화났고 병원 선생님들도 걱정하고 저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가려고 해요. 거기서는 아무도 힘들지 않을 거예요. 석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미영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건 아닐까요? 저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지금 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한강 다리에서 여자아이를 발견했다고 해요. 화분을 들고 난간에 서 있대요. 모두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사람은 황급히 차를 타고 한강으로 향했어요. 석진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20년 전에 악몽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한강 다리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 열에 대다 서 있었습니다. 소방차도 와 있었어요. 다리 중간쯤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미영이었어요. 난간 바깥쪽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 협상가가 오고고서요. 하지만 석진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야 해요. 석진은 경찰을 뿌리치고 천천히 미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미영이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미영아. 석진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미영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버스 아저씨 왜 오셨어요? 널 데리고 왔어요. 같이 돌아가자. 미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짐이에요. 모두에게 짐일 뿐이에요. 엄마 아빠도 저를 두고 먼저 갔잖아요. 석진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미영아, 내 아빠는 다른 아이들을 구하려고 목숨을 바쳤어요. 내가 자랑스러워할 아빠야. 그런 아빠가 지금 너를 보면 뭐라고 할까? 미영이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화분을 꼭 안은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어요. 너무 외로워요. 석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내 아빠가 구한 7명 아이들이 있잖아. 그 아이들이 너를 만나고 싶어해. 미영이가 놀란 눈으로 석진을 빗습니다. 정말요? 응, 어제 연락이 왔어. 은인의 딸을 꼭 만나고 싶다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온지 모르는구나. 그때 은숙이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 미영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래? 우리 아들도 내 또래인데 동생을 갖고 싶어 했어. 미영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저를 받아주신다고. 그럼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서연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은숙 씨가 위탁무가 되시면 돼. 박준혁 씨는 이미 후견인 자격을 상실했고 미영이가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망설이는 게 보였어요. 석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 아빠는 영웅이었어. 그리고 넌 영웅의 딸이야. 이제 영웅이 될 차례야. 살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용기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미영이가 난간 안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석진이 재빨리 미영이를 안아들었어요. 작은 몸이 떨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은숙과 도연, 서연이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과 소방관들도 박수를 쳤어요. 구급차 안에서 미영이가 석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이제 버스 안 타도 되는 거죠? 석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웃으면서 탈 수 있을 것. 미영이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석진은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어요. 10년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해냈다고. 하나이를 구했다고. 토요일 저녁 석진은 병원 복도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안정을 찾고 병실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석진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한강 다리에서 미영이를 구한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 순간 자신의 과거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복도 창밖고 거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병원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석진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20년 전 세상을 떠난 제자 지훈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13살의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아이였죠. 오늘 미영이를 보며 석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얼마나 큰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지훈이를 구하지 못한 실패가 그의 삶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었는지를 말이죠. 은숙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석진 옆에 앉으며 따뜻한 종이컵을 건넸어요. 많이 지치셨죠? 석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 차가움은 녹지 않았어. 제가 교사였을 때 이야기를 해드렸나요? 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진은 천천히 과거를 털어엎기 시작했어요. 2005년의 그 봄날 지훈이가 보낸 신호들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가정 방문을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거. 그리고 차가운 한강에서 발견된 작은 시신. 저는 그때 교직을 그만뒀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버스 운전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만 하면 더 이상 누군가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택했죠. 은숙이 석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하지만 결국 위영이를 만났네요. 운명이었나 봐요. 석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기회를 얻은 거죠. 이번에도 실패할 뻔했지만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위영이는 살아있어요. 그때 도연이 급하게 복도로 뛰어왔습니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큰일 났어요. 박준혁이 병원에 왔대요. 위영이를 데려가겠다고 난리예요. 석진이 벌벌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치매로 올랐어요. 은숙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변호사를 데리고 왔대요? 아직 정식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후견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답니다. 세 사람은 급히 위영이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에는 이미 박준혁과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변호사인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법적 권리가 있어요.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 어제의 굴욕을 만회하려는 듯 했습니다. 석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이는 아직 치료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살 시도를 했어요. 지금 데려가면 위험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의료진의 동의가 있으면 퇴원 가능합니다. 강제로 입원시킬 권리는 없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위영이가 창백한 얼굴로 나왔어요. 모든 대화를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삼촌 제발 그냥 가주세요. 위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혁이 위영이에게 다가섰어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이제 집에 가자. 싫어요. 삼촌이랑 가고 싶지 않아요. 위영이가 석진 뒤로 숨었습니다. 작은 손이 석진의 옷자락을 꼭 잡았어요. 준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널 데려갈 권리가 있어. 거부하면 경찰을 부를 거야. 그때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방금 법원에서 긴급 보호 명령이 나왔습니다. 박준혁 씨의 후견인 자격은 정지됐어요. 서연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법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 횡령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기간 동안 위영이는 임시보호시설로 이송됩니다. 미란이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건 1시간 전입니다.
판사님이 긴급 결정을 내리셨어요. 준혁은 주먹을 떨며 위영이를 노려봤습니다. 너 때문이야. 모두 너 때문이야. 내 아빠가 죽은 것도 내 인생이 망가진 것도. 그 말에 위영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진이 위영이를 안아 이르겼습니다. 그만하세.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 씁니다. 변호사와 함께 병원을 떠났어요. 무거운 날걸음이었습니다. 위영이는 서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어요. 서진은 아이를 꼭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자신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은 조용해졌고 위영이는 다시 잠들었어. 서진은 병실 의자에 앉아 위영이를 지켜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 위영이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일요일 아침 서진은 병원 앞 벤치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았어요. 어젯밤 위영이가 잠든 후 그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보호자가 되기로. 은숙이 따뜻한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밤을 새운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결심하신 것 같네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2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제가 위영이의 임시 후견인이 되고 싶어요. 은숙 씨가 위탁무가 되시는 것과 별개로 법적으로도 아이를 보호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은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서연 씨가 도와줄 거예요. 두 사람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뜻밖의 방문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30대 초중반의 부부 7상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석진에게 다가와 속삭했습니다. 2년 전 박준서 소방관이 구한 아이들의 가족이에요. 미영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대요. 한 여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박준서 소방관 덕분에 살았어요. 그분의 딸이 이런 상황이라니 도와드리고 싶어요. 다른 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남자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작은 정성이지만 미영이 양육비에 보태주세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덮고 싶습니다. 석진과 은숙은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었어요. 그때 미영이가 눈을 떴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죠. 이분들은 하나애가 미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누나, 나 김민수예요. 누나, 아빠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 둘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수진이에요. 저는 박지호예요. 7명의 아이들이 모두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가 구한 그 아이들이 누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의 어머니가 미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내 아빠는 정말 영웅이셨어.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는 건 내 아빠 덕분이야. 이제 우리가 널 도울 차례야. 미영이가 흐늘겠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씩 나눠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박준서 소방관 추모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대.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만드는 거예요. 미영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도연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박준혁 씨는 구속됐어요. 횡령 증거가 명백해서 실형이 예상된대. 무거운 짐이 하나씩 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진은 미영이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 회사 사장이 직접 병원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60대 중반의 점잖은 신사였습니다. 한석진 기사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돕고 싶어요. 사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7번 버스 노선에 미영이의 약속 정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순직 소방관들을 기리는 특별 정류장이에요. 그리고 미영이가 학교에 다닐 때까지 통학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석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5년 동안 그저 버스를 운전하기만 했던 자신이 이런 일을 해낼 줄은 몰랐어요. 저녁이 되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방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미영이와 석진 은숙만 남았어요. 미영이가 석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버스 할아버지, 정말 제가 은숙 아주머니 집에 가도 되는 거예요. 석진이 미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나도 자주 놀러 갈게. 미영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석진은 생각했어요. 20년 전에 실패가 오늘의 성공을 만들었다고, 지훈이를 구하지 못한 아픔이 미영이를 구하는 힘이 되었다고. 밤이 깊어가는 병원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어딘가에서 박준서 소방관과 지훈이가 함께 웃고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미영이는 은숙의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학교도 다시 다니게 될 것이고 친구들도 사귈 것입니다. 그리고 석진은 여전히 7번 버스를 운전하겠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운전회를 잡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구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월요일 오전 언론사 기자들이 병원 로비에 모여 있었습니다. 미영이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석진은 불편한 표정으로 카메라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주목을 원했던 건 아니었지만 미영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죠.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한석진 기사님, 어떻게 미영이를 발견하게 되신 건가? 석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매일 제 버스를 타는 아이가 있었어요. 늘 울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가 쓰러졌고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영웅의 딸이 이렇게 방치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영웅은 기억하지만 그들이 남긴 가족은 잊어버린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은숙이 미영이의 손을 잡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미영이는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은숙이 준비한 연분홍색 원피스였죠. 얼굴에도 조금 혈색이 돌았습니다. 기자들이 미영이에게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영이는 지금 기분이 어때요? 미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서 좋아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복지관장 도윤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방금 확인한 사실인데 박준혁 씨가 미영이 보험금에서 2억 3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박과 사채 상환에 사용했다고 해요. 기자들이 술 넘였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도윤을 향했어요. 그 돈은 회수할 수 있나요? 검찰이 나산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부는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진은 미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이 모든 말들을 듣고 있었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서연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미영이를 만나고 싶다고 해요. 박준서 소방관에게 추가 훈장을 추서하고 미영이에게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은숙이 미영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영아, 내 아빠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그때 누군가 병원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소방관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서와 함께 일했던 김대식 소방관입니다. 대식이 미영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영아, 삼촌들이 늦어서 미안해. 내 아빠가 떠난 후 너를 찾아야 했는데 이제라도 도울게. 대식의 뒤로 소방관 10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모두 박준서의 동료들이었어. 우리가 매달 조금씩 모아서 미영이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준서가 우리를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 우리가 그의 딸을 지킬 차례입니다.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병원 앞 광장에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촛불을 들고 있었어요. 누군가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영웅의 딸 미영이를 지켜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죠. 석진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물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영이가 석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제 영웅이에요. 석진이 미영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20년 전 구하지 못한 지훈이의 무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밤이 되자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준혁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했어요. 징역 5년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미영이는 완전히 자유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석진은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버스 운전사의 작은 관심이 한 아이의 인생을 구했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와직였다고. 내일 미영이는 태어납니다. 은숙의 집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진짜 학교에 다니게 될 것입니다. 교복도 새로 맞췄어요. 이번엔 진짜 학교의 교복이었습니다. 6개월 후 가을 해산로 따스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석진은 여전히 1호번 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얼굴에 머물러 있었죠. 1시 30분 사거리 정류장에 버스가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올랐어요. 미영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무엇보다 웃고 있었어요. 석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미영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책가방이 들려 있었고 목에는 새 학교의 명찰이 달려 있었어요. 석심 초등학교 5학년 박미영이라고 적혀 있었죠. 오늘도 학교 가는구나. 재미있니? 오늘은 미술 시간에 아빠 그림 그릴 거예요.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래요. 미영이는 매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뒷자리가 아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병원역에 도착했을 때 미영이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낙골당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저 오늘은 학교 끝나고 은숙 엄마랑 병원 봉사 활동 소아병동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기로 했어요. 석진은 백미로 미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생기가 넘쳤어요. 더 이상 죽음을 그리워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삶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 오후 3시 석진은 특별한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미영이의 약속 정류장이었어요. 6개월 전 개통통을 했던 그곳입니다. 정류장 옆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죠. 영웅 박준서 소방관과 모든 순직 소방관들을 길이 멸하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류장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준서가 구한 7마이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미영이 12월 12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석진 아저씨.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9살이 되었고 수진이는 10살이 되었어요.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은숙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석진도 함께 내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은숙의 2층 진 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방관 동료들, 복지관 사람들, 그리고 미영이의 새 친구들까지 마당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는 큰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12개의 초가 꽂혀 있었죠. 미영이가 나타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생일 축하해, 미영아. 은숙이 미영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영이는 이제 은숙을 엄마라고 불렀어요. 은숙의 아들 준호도 미영이를 누나라고 부르며 잘 따랐죠. 도돈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미영이 생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박준서 소방관 추모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고 첫 번째 장학생 10명을 선발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갔습니다. 미영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케이크의 촛불을 끄기 전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소원을 빌게요. 아빠와 엄마가 하늘에서 행복하시길, 그리고 저를 구해준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촛불이 꺼지고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석진은 미영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6개월 전 버스에서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미영이가 석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그린 그림이었어. 버스 안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운전석의 석진 그림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를 구해준 영웅 할아버지께. 석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전의 실패를 듣고 일어선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진은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또 다른 미영이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석진은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버스를 운전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사람들을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으며 운전할 것이라고. 낙골당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갑니다. 미영이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날 석진도 함께 가곤 했어요. 그곳에서 미영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있었던 즐거운 일들을 이야기했. 1년 후 석진은 정년 퇴직을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할 일이 있었어요. 미영이와 약속했거든요. 함께 전국의 소방서를 돌며 박준서 소방관의 이야기를 전하기로,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을 찾아 돕기로. 창밖으로 가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 어딘가에서 지훈이와 박준서가 함께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수고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지금까지 간 아이의 눈물이 희망으로 바뀌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 때로는 우리 곁을 스쳐가는 작은 신호들이 누군가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둘러봐 주세요. 이 이야기 속 미영이와 석진 할아버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